네, 이강윤의 진짜 인터뷰.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전수민 화백이십니다. 휴대전화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마 다른 창을 열어서 전수민을 검색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검색할 동안 이 화면이 꺼질 터이니까. 근데 뭐 옆에 PC가 있거나 다른 아이패드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텐데, 어느 분인가가 그림에 꽤 조예가 깊고 그의 평이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어느 분께서 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수민 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림인데 꼼꼼히 따져보면, 뜯어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독창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딱 보면 한눈에 우리 한국화, 전통화의 현대적 변형 같은데, 전시장에 가서 그림을 실물로 보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떨어져서 보기도 하면 전혀 새로운 우리의 전통 한국화의 현대적 변형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잘 이름을 몰랐던 전수민 화가를 좋아한다. 나는 전수민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전화백님, 청취자분들 시청자 인사드리시죠. 어디를 보고 인사해요? 저 카메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그림을 우리의 정서로 표현하고 있는 한국화가 전수민입니다. 네, 한국화가인데 글, 컬럼도 아주 맛깔나게 쓰시고요. 요즘 뭐 글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뭐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같이 아이들하고. 네, 지금 교장을 맡게 됐는데요. 네. 아이들 치유적인 자연에 가까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싶은 건 화가입니까? 컬럼니스트입니까? 대안학교 교육운동가입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네. 사람으로서의 제가 소개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 겸 인터뷰 첫 들머리에 언급했던 어느 평론가의 전수민 화가에 대한 코멘트 동의하십니까? 과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저 몇 개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거를 아마 잡힐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또 하나 줘보시죠. 네. 이것도 잘 보이실지, 화면을 아마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체 이런 거는 그 옛날에 자개장 뭐 이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 네. 여기 한문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전통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런 느낌이 일단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제일 먼저 오는데, 네. 이 문외한들은 그렇게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린 겁니까? 처음에 의도를 하고 그렸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뜻을 많이 또 찾아가는 편이기도 한데요. 예. 그 전통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를테면 옛 것들은 굉장히 느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늘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사람을 위하는 것이 중심이 돼 있어서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인터뷰 시작한 지 약 3분 정도 됐는데 벌써 사람이라는 걸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네. 전화백에게 사람이란 뭡니까? 사람이란 더불어 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애틋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성별, 피부, 인종, 종교를 다 떠나서 단지 그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애틋한 존재. 네. 국어사전을 어떻게 외워가지고 오신 것 같기도. 애틋한 존재라는 말이 참 방점이 찍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랑 구현을 해주신다면?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랑 성장을 했는데 시골에서 컸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사정이 계셔서 외가댁에서 바쁘셔서 제가 이제 외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요. 네. 그때 원하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컸죠. 자연 속에서 크면서 할머니께서 뭐 장을 담그신다든지
뭐 나무를 해오신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해오시면서도 산이 긁힐까봐 그걸 꼭 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이제 계절에 맞춰서 장을 담그는 것도 항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리고 손주라서 물론 귀여워하셨겠지만 사람하고 사람이 나누는 그 정이 항상 저는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손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손주는 둘째이긴 했는데 그 조금 외가댁 외할머님과 오래 사셨나요? 네, 2년 정도. 2년. 네. 몇 살 때부터 몇 살? 5살 때부터 7살. 아, 그 기억이 납니까? 예, 왜냐하면 엄마를 늘 기다렸기 때문에 아. 그 기억이 사무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언제 데리러 오려나? 예, 그래서 그때 오후 3시 15분마다 배가 들어왔는데 아, 섬이었어요? 네, 섬이었어요. 가 그래서- 계신 곳이? 네. 네. 그래서 매일 기다렸던 기억, 그러면서 색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졌던 기억, 음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더불어 갔던 기억이 좀 많아요. 그 성장기 2년의 어떻게 보면 길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2년의 농도 짙었던 기억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네. 이제 그림을 붓을 잡고 나서 화가가 된 이후에 화가 전수민에게 미치고 있는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그게 좀 이렇게 면면이 뭐 흐릅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에 잊지 못할 외할머니와의 기억 정도입니까? 항상 외할머니께서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성장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살면서 도시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느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많이 품었었어요. 예. 근데 그림 자체가 저는 한지 위에다가 우리 전통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데 네. 우리 정서를 우리 재료만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좀 보여 이렇게 네, 보이시면서. 이렇게 한지 작업을 한 건데 이건 그냥 엽서라서 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켜켜이 스미는 작업이에요. 그 원 작품도 이렇게 빨간색입니까 바탕이? 예, 그러니까 자세히 근데 보시면 네. 색깔이 그냥 밝았기만 한 게 아니라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여러 개가 겹겹이 색이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색을 칠한다고 하지 않고 올린다고 하는데 아하. 그림을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색을 한번 올리고 24시간을 말리고 또 색을 올리고 24시간을 말려요. 아, 그림을 그릴 때 네, 네. 종이를 이렇게 커다란 네, 화대 이렇게. 같은 데다 펼쳐놓고 네, 네. 붓으로 색을 칠하고 올리고 난 다음에 네, 또 색을 올리고 또 색을 첨가하고 싶을 때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흡수돼서 마른 다음에 또 한 번 색을 하는 건데 그걸 아까 했던 색의 층 위에 하나를 더 올린다라는 뜻으로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황색을 먼저 색을 칠을 올렸는데 그 위에 붉은색을 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제 여러 색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붉은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색깔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늘 생각하는 게 사람하고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요? 그림이? 그래서 그린 사람과 네, 그리는 사람과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쌓여온 대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몇 번 전시를 하셨죠? 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거의 중국? 전시를. 예, 중국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쪽 관람객들이 전화백의 작품 의도 또는 전화백은 아무튼 그걸 그린 사람이니까 애틋하기도 하려니와 뭔가 생각이 가장 메시지가 분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가장 근사하게 물론 예술이 작가의 작품 의도를 맞추는 게임은 아닙니다만 제일 근사하게 다가오고 작품을 인식하던가요? 일단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전시를 예를 들자면 프랑스는 작품성을 좀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재료에 크게 근접한 걸 얘기를 하진 않고요. 좀 미국은 좀 합리적인 거가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종이를 보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종이? 예, 한지를 보고. 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발표가 났는데 서양지보다는 동양지가 우수하고 동양지 중에서도 한지가 가장 우수하다는 게 2017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지를 사용을 해서 문화재를 복원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한지만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천년 종이라고 해서 천년이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를 담아서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굉장한 경외심을 보였고 너무나 신기해했고 어떻게 정말 너희 나라는 대단하다.
그 전화백의 그림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림을 담고 있는 종이, 네. 캔버스나 뭐 비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종인데, 종이여도 뭐 캔트지나 뭐 외국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그림 도구로 쓰고 있는 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네. 살짝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한지여서 그 색이 우러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독특한 색채를 보고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보이다가, 아, 이 재료여서 이 재료로 잘 표현을 해서 이럴 수 있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칠 물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오칠이요. 네. 오칠이 원래 공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용을 못 하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 천연 도료로 사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점이 우리나라 불교 단청에 문화재를 페인트로 복원하는 과정을 본 걸 안타까워해서 오칠 물감을 만드셨어요. 저기 원래 세종시에서. 단청을 할 때 옷을 썼던 건 아닌데. 아니에요. 오칠로도 많이 작업을 했죠. 아, 오칠로도 했고. 네. 그런데 요즘 페인트 가지고 단청하는 걸 보고 네, 저래서 해야 되겠느냐. 네. 예, 맞아요. 귀찮더라도 네. 오칠로 제대로 하자. 네. 그게 왜 상 같은 거 바르기도 하고 옷 네, 옷이 그쵸. 이렇게 몸에 옵는다고도 하고 닭 같은 데 넣어서 뭘 뭐 그런 거 말하는 옷이잖아요. 네, 옷.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칠 자개농도 있고 아. 오칠로 만들어진 많은 공예품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접하기 위해서 그걸 한지에 접목을 했는데 과거에 그 굉장히 가난했던 우리 선조들이 그 한지에다가 옷을 여러 번 칠하면 그 화살을 못 들어서 갑옷으로도 썼었대요. 그런 연구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옷이 주는 거가 천연 도료임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도 썰지 않고 아하. 그리고 이 병충해도 많이 그만큼 막아주죠. 강하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도 되긴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걸 지금 물감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것을 물감으로 쓰고 이 있어요. 중에 어떤 게 뭐, 이게 오칠이에요. 어느 부분이 오치로 그린 거예요? 그 다리랑 이런 형체들이 다 오치로 그려진. 아, 옷이 이렇게 색깔이 검정색이나 그 주황 진한 와인빛으로만 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노란색도 구현이 되나 봐요. 그 황금색, 금색이에요. 금으로도 되고 이것도 오칠이에요. 이건 완전 파스텔 톤인데도 왜 옷을 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한국화 재료가 분체에 악효를 쓰게 되는데 네. 악효를 사용하게 되면 곰팡이가 썰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왜냐하면 천연 도료이기 때문에. 근데 옷은 자체적으로 그걸 막아주고 습기도 다 조절을 해주죠. 작품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게 첫 번째군요. 네, 보존력을 위해서. 그럼 전화백 말고도 한국화, 동양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옷을 도료로 쓰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네,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전향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하. 계세요. 중국 쪽 관람객들은 작품을 보고 뭐라고들 하던가요? 중국어 몰라서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닌가? 그때 통역이 옆에 있었는데요. 네.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중국에 원래 국화가 모란이라고 해요. 그게 네. 1월 모란도인데 네. 모란을 그린 게 우리나라에서는 부귀영화를 상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재료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림 자체가 뜻그림이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을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모란이 상징하는 바는 뭐고 그래서 동양화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첫 장에 나오는 게 그거던데요. 모란은 뭐 부를 상징한다든가 네, 뭐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네, 그래서 내가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좀 읽어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말았는데 네, 그래서 해와 달을 같이 그리는 이유는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아하. 하고 있어서 네. 항상 해와 달이 있는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어디에도 없는 풍경을 그리는데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부귀영화라는 것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미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본인에게는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림 질문은 요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까막눈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디선가 좀 본 것 같고 제 정서나 뭐 그런 감정선 어디엔가 익숙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유명한 다른 분들의 그림을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이런 거 뭐 자개농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달은 알겠고 나비 별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거부감을 줄이려고? 예, 친숙한 걸로 주기도 하는데, 근데 어디에도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익숙하고 낯설고. 예,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구나.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본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저 너머의 세계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건 중국에서 했던 건가 보네요. 네, 중국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어요. 자, 학교 얘기 좀 해보십시다. 신농학교? 네, 지금 대안학교 신농학당에서 제가 신농 씨는 그 중국의 사망 오제 시절에 농사를 관장하던 그 신농인가요? 네, 그 신농을 말하는 건데, 아, 근데 네. 그런 어떤 뭐 종교나 이런 거랑 상관없는 네. 자연과 가까운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거기에 계신 이제 이사장님, 저희가 훈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학교를 만드셨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화천 수필용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죠? 모여서? 처음에는 의식주를 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장을 담그고 음식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걸 먹고요. 그리고 교복도 직접 만들어 입기 때문에 의상 수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에는 예술 과목이 주로 많고, 네. 한자나 외국어, 그리고 뭐 목공 수업 같은 그런 실용적인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거 웬만한 대안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만이 특별한 신농학교여야만 하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자연학교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예술가를 양성하는 저희만의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대안학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술인들 양성 쪽에 초점을 맞춘? 네, 그래서 목공이나 저처럼 이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나 시인분들이 네. 직접 가르치시죠. 그래서 각 공방으로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요. 대안학교가 이제 저마다 그 기존 제도권 교육에 좀 반발하거나 생각이 달라서 대안학교를 필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 중에서도 이제 특성화된 무엇을 지향하는 네. 목적이 좀 분명한. 네,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예술가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예술가가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그림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대안학교가 좀 진화되고 있다, 또는 조금 갈래를 여러 개 해서 세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네, 네. 그 학교에서 우리 전화백이 하시는 역할은? 제가 하는 거 처음에는 미술만 가르치다가 네.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장? 네. 오, 교장 센 분이시네요. 제가 좀 일찍 뭔가 그거를 맡게 돼서 처음에 너무 맞지 않는 곳이 아닌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게 좀 처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것도 많이 포기를 하게 됐고, 뭐 이를테면 술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술 담배나 인스턴트가 아예 안 되는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곳이? 예. 화천 거기가? 예. 학생이든 선생이든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이 금기가 돼 있어서 본인에게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마시지 않은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그 이외에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화천만 딱 떠나면 버스나 자동차가 화천군 경계를 넘으면 막 해도 되고. 아유, 물론 뭐 그것까지 막 통제를 하시고 이러시진 않겠지만, 예. 이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는 그 뜻이 일맥상통했나 봐요. 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제가 바보 같은 질문 가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밖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서 살고 기숙사처럼?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작 단계예요. 예.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이나 캠프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예. 기존에 지금 현재는 살고 있는 학생이 이제 2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 근처에 살면서 예. 누가 데려다 주고 이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캠프는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교육은 그 인근의 지역에 뭐 저소득층도 있지만 그 외에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아이들이 오게 되죠.
아까 예술인을 조금 지향하는 학생들을 주로 포커스로 맞춰서 세운 대안학교라고 하셨는데 예술 분야는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목공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 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래서 많은 강사 선생님들을 초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꼭 예술가만 만든다기보다는 저희가 부동산이랑 외국어도 같이 배우고 있어서 예. 어쨌거나 인생 설계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최종 졸업에 대한 조건이에요. 학부모들께서는 이런 걸 아무래도 신경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력 인정 이걸 받습니까? 학력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요. 네. 저희가 필요한 친구들은 왜냐하면 대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해보면 나는 꼭 이 선생님한테 이런 교수님한테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판단이 선 아이들은 지금은 두 학생이 검정고시를 스스로 봤어요. 아, 검정고시를 통해서 예. 고입 자격을 딴 다음에 네. 대입에 필요한 수능이나 뭐 기타 등등을 방법을 통해서 네. 진학을 하고 네. 그리고 예. 하천군이 전액을 지금 지원해줘요? 네, 올해부터. 오. 그러니까 하천에 살고 있는 부모님 밑에 자녀는 전액을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하천 거주자의 자녀들은 네. 이 학교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한 푼도 학비나 이런 걸 내지 않고 이 학교가 아니라 네.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 화천만의 이제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네. 화천 출신으로 대학을 가면 네. 아 그래 자기 고향 학생들을 장학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학교가 아니라 화천 지역에 있는 네, 고등학교를 전부 다 해당이 나와서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 강원도 춘천에 있는 대학 가면은 다 이렇게 네. 거둬준다 이거죠? 네. 어. 4년 전부 다 해준다고.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게 받긴 하는데 그 자녀가 없는 집에서는 불공평하다고도 하겠네. 아, 자 마지막으로요. 네. 컬럼은 주로 어떤 걸 쓰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지금 쓰던가요? 네, 네. 작년 2018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나 그리고 자연이 왜 소중한가, 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그걸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자연을 몰라서 자연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입시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대학 가고 유학 갔다 오면 저 이 다음은 뭐 하냐고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여서 좀 더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꿈을 물어보면 항상 시골로 가서 사는 게 최종 꿈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건 결국 자연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늦기 전에 알았으면 아. 좋겠는 생각에서 그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글 잘 쓰세요? 저요? 글하고 그림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아, 조금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림보다 글이 좀 더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미대를 나오셨나요? 예, 미대를 나왔어요. 아. 미대 전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저희 때는 도서관학과라고 했던 맞아요. 문헌정보학과를 나오고 다시 미대로 가서 편입학을 했어요. 그림을 공부를 해서 네, 대학원까지 그래서 예. 됐어요. 뭐 예술가 중에 흔치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인데 하고 있는 활동뿐만 아니고 제가 이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참 독특한 분이다 그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페이스북 전수민 화백의 페이지나 포털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하면은 작품들이 많이 뜰 겁니다. 글, 컬럼도 보실 수 있고요. 한 번쯤 보신다면 이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조그마한 문화적 경험 내지는 가벼운 충격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몇십 분 안에 다 드러내는 인터뷰란 참 드문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몹시 궁금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보이거든요. 아 이분이 지금 진솔하게 털어놓는구나 아니면 준비해 온 말만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네. 아주 진솔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